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교보문고. 예전에 한 2015년쯤에 온 오프라인 서점 브랜드 선호도를 어떠한 기관에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 국내 1위였던 게 교보문고, 압도적 1위였고요. 두 번째 2위가 예스24,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알라딘, 네 번째가 인터파크 도서, 영풍문고, 뭐 기타 등등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잘 모름도 있는데 책을 잘 안 읽으시나 싶기도 한데, 근데 놀랍게도 온 오프라인 서점 브랜드 선호도가 당시에 국내 서점 매출 순위와 완벽히 동일했습니다. 압도적 1위의 교보문고가 압도적 1위의 매출을 자랑했고, 두 번째가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영풍문고 이렇게 됐습니다. 매년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국내에 있는 출판사들을 상대로 자료 조사를 하고 그것을 대중들한테 공개합니다. 네, 2024년 주요 서점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현황인데 단위가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압도적 1위 교보문고, 그다음 예스24, 일라딘 커뮤니케이션, 영풍문고 일부러 이렇게 있는데 2024년 주요 교육도서 출판사 42개사의 매출액 합계는 4조 1622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교보문고 하나가 차지하고 있는 게 거의 1조입니다. 거의 전체 매출액의 25% 정도를 교보문고가 차지하는데 놀랍게도 교보문고의 영업이익은 120억입니다. 적자 유지라고 적혀있죠. 그리고 이건 23년에도 마찬가지여서 23년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36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러한 양상입니다. 23년에 보면 압도적으로 업계 1위 매출을 갖고 있는 교보문고가 압도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실 2023년, 2024년 이 경우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2018년 것도 봐도 영업이익이 50억, 19년 56억, 2020년 6억, 2021년 1,700만 원입니다. 그러다 적자를 냈는데 22년부터 23년, 24년까지 적자예요. 연간 매출액이 몇천억에서 심지어 1조까지도 달성하는 그런 그룹의 영업이익이 심지어 1,000만 원, 무슨 몇십억 이렇습니다. 예전 자료도 보면 2005년부터 해서 봐도 교보문고의 영업이익은 항상 엄청 낮은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매출액이 몇천억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벌어지는 영업이익은 몇십억, 또 심지어 몇십억이 안 되는 마이너스를 찍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대체 이러한 이유가 뭘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교보문고가 굉장히 적은 영업이익 또는 심지어 적자를 내면서까지 영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데에는 오늘의 주제인 신용호 초기 회장님의 창업자님의 그런 영향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창업자 신용호 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겼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겸손해야 한다. 아무쪼록 국민교육진흥과 민족자본 형성이라는 회사 창립의 이념을 잊지 마라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의 잠깐 생애를 보면 1917년 9월 26일 날 태어납니다. 네, 상당한 미남이세요. 굉장히 잘생기셨고, 근데 이때가 일제감정기입니다. 일제감정기가 1910년부터 1945년까지였기 때문에 일제감정기 때 태어났죠.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분이 6남입니다. 집에 6남 형제예요. 이 자식 관계가 여자가 한 명도 없고 전부 다 이제 형이랑 남동생 이렇게 있습니다. 6남 형제 중에 5번째로 태어납니다. 이분께서 집이 굉장히 이제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냥 가장이 아버지신데 아버지께서 이제 독립운동 하다가 감옥에 수감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어갖고 집이 굉장히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6남 형제의 생계를 맡아서 책임졌다고 하네요. 근데 이분이 7살 때 폐병에 걸립니다. 원인은 정확하지 않은데 폐병에 걸려서 이제 얼마 못 살 거다라는 얘기를 의사한테 듣게 됐다고 해요. 놀랍게도 3년 후에 10살이 되던 해에 놀랍게도 완치가 됩니다. 근데 완치가 됐는데 뭐가 문제였냐면 이분이 아파가지고 학교를 못 갑니다. 물론 나중에도 갈 수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형제들이 전부 다 독립운동하거나 아니면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서 생계를 책임졌기 때문에 집안 살림을 하는 사람이 어머니 혼자였대요. 그래서 이 신용호 회장님께서는 내가 이제 어머니의 살림을 좀 도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리고 몸도 아프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학교를 못 갑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대학교를 못 간 수준도 아니고 중고등학교는커녕 초등학교조차 이분은 결과적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사실 이분이 공부를 아예 안 한 건 아니고 이제 남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남동생이 이제
교과서 같은 거 갖고 오잖아요. 학교 갔다 왔다가 그걸 이제 그걸 잠깐 이제 빌려서 동생 교과서로 혼자 독학을 하셨대요. 당시에는 이제 교과서가 일본어로 적혀 있었기 때문에 일제 감정기여서 한자와 일본어를 동시에 독학을 하셨대요.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엄청 읽습니다. 예, 그 당시 이제 한 2,000권 정도 읽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책도 엄청 읽고, 그 다음에 교과서로 독학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대요. 뭐 시장, 뭐 공판장, 뭐 항구, 뭐 관공서 이런 데들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경험도 쌓고 여러 가지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막 물어봤대요. 당신이 내 나이면 대체 어떤 일을 할까요? 제가 지금 나이가 지금 한 10 몇 살 정도 되는데 본인 같으면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이런 거 막 물어봤대요. 지나가는 어른들한테. 그래갖고 여러 가지 어렸을 때부터 책도 많이 읽고, 그 다음 교과서로 독학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나는 큰 물에 가서 놀아야겠다 해서 지금의 서울, 당시에는 이제 경성이라고 불렀어요. 일본 일제 감정기 때는 서울을 경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큰 물에 가서 놀아야겠다 하고 경성으로 상경을 합니다. 참고로 이제 경성학교라는 이제 박보영님 나온 이 영화가 있는데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가 7살 때 보고 이제 깜짝 놀랐는데 어찌됐건. 근데 이제 이분의 계획은 원대했어요. 사실 경성이 이제 서울인데 난 서울에 이제 안주할 사람이 아니라 서울을 통해서 중국 대륙에 가서 내가 사업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뭐 하다못해 뭐 경비도 없고, 뭐 배를 타고 갈 건가, 뭐 이렇게 뭐 할 거면 뭐 돈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당장 식비도 필요하고. 그래갖고 친척 어르신한테 가서 이제 돈을 빌립니다. 예, 돈 좀 빌려주세요 이러고 갑니다. 당시 찾아가는 친척 어르신한테, 돈이 좀 많으신 친척 어르신한테 찾아갔는데 이분이 한 번도 못 본 사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이 친척 어르신이지 한 번도 왕래가 없던 그런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척 어르신 입장에서는 뭐하러 돈을 빌려줘요. 내가 너한테 뭘 믿고 돈을 빌려주냐 막 이랬대요. 그랬더니 이 신용호 회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제 젊음이 담보입니다. 멋있는 말인데, 제 젊음을 믿고 한번 빌려주십시오, 딱 이랬대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죠. 저는 이제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만 어렸을 때부터 뭐 책도 많이 읽고 어머니도 도와주고 그 다음 여러 군데에 돌아다니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한번 저한테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걸 한번 믿고 저한테 좀 돈을 빌려주세요 라고 합니다. 근데 어르신이 이제 그만 믿고 할 수는 없고, 이제 어르신 나름대로 이제 테스트를 몇 가지 해봤대요. 뭐 공부 같은 것도 뭐 이렇게 시험 같은 것도 몇 번 보고 해갖고 그거에 통과해서 결론적으로 신용호 회장님께서 이제 돈을 빌려갖고 이제 중국 만주 지역으로, 여기 만주족 있죠. 거란도 있고 여진도 있었던 그 만주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만주에 있는 어떤 무역 회사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됩니다. 취업을 하게 됐는데 이제 수습 기간이 끝나고 나서 사장님께서 물어보셨대요. 너 어느 부서에 가고 싶냐?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제 제안을 한 가지 하죠. 신용호 회장님께서. 사장님, 저는 어떤 부서에 늘 사람이 아니라 저한테 대리점을 하나 내주십시오. 당시에 이제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 무역 회사에 이제 여러 가지 대리점이 이렇게 있었대요. 여러 군데. 근데 이것들이 잘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는 느낌? 그러니까 회사의 케어를 못 받고 이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각 대리점이 약간 따로 노는 그런 게 있었대요. 그래서 당시 사장님한테 저한테 대리점을 하나 내주시면 이 각지에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대리점 사이에 저한테 대리점을 내주시면 이 대리점 사이에 영업망을 이어갖고 제가 이 회사에 이바지를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사장 입장에서 열심히 하겠다는데, 그쵸? 말릴 이유도 없었고, 그래서 사장이 실제로 대리점을 하나 내줍니다. 네, 그래서 이 신용 회장님께서 열심히 해갖고 전국 각지에 있는 이 회사의 대리점들을 잇는 영업망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실제 대리점도 운영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법니다. 꽤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24살이 되던 해 독립을 합니다.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20살부터 24살 때까지 돈을 벌어갖고 모은 돈으로 이제 베이징으로 갑니다. 근데 베이징으로 가서 이제 본인의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어떤 사업을 시작했냐면 이제 북일공사라고 이제 곡물을 유통하는 그런 회사를 차려서 운영을 합니다. 당시에는 시대가 시대인 만큼 1900 몇십 년이기 때문에 시대가 시대인 만큼 유통망이 아예 없었대요. 그냥 뭐 회사를 막상 차리긴 했는데 뭐 이어질 그게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의 이제 트럭을 사용해서 회사의 트럭을 사용해서 논밭 전국 각지에 있는 논밭에서 직접 회사로 그 다음에 직접 고객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유통망을 본인이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길이 없으면 내가 직접 길을 만들어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직접 유통망을 만듭니다. 예. 그렇게 해서 당시에 이제 중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꽤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번 돈으로 이제 독립군들한테 지원을 합니다. 예, 독립군 지원을 했다고 해요. 이건 아마 가족의 영향이 있었겠죠. 아버지도 그렇고 형제분들도 전부 다 독립운동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좀 이런 게 마음이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제 독립운동을 지원을 하고 그 다음 29살이 됐습니다. 29살 때 이제 광복을 해요. 근데 광복과 동시에 약간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시련이 찾아오는데 1945년에 해방이 됩니다. 저희 나라가 일제로부터. 근데 이 해방이 되자마자 1945년부터 1949년까지 중국의 국민당과 중국의 공산당이 싸우는 중국 내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광복이 됐는데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국에서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용호 회장님이 굉장히 곤란했던 게 뭐냐면 그래서 갑자기 중국에서 대규모 전쟁이 터지니까 사업에서 번 돈을 갖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으로. 마침 광복이 됐기 때문에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업을 통해서 번 많은 돈을 한국으로 갖고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중국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정리한 다음에 돈으로 바꿔갖고 그걸 고향으로 갖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 방법이 막히게 됩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환전도 마음껏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고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그 사업을 다 정리한 다음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한국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한테 막 쌀을 하나씩 사준다거나 그렇게 해서 다 나눠줍니다. 예. 한인 동포들한테 다 나눠줘요. 예. 그래가지고 사업을 다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정리하고 30대 때 고향으로 막상 돌아왔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경험은 많이 쌓았지만 막상 돈을 다 잃고 옵니다. 중국에서 벌었던 대부분의 돈을 다 잃고 와요. 한국에 막상 왔는데. 그리고 나서 어쨌든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사업을 하나 또 차립니다. 민주문화사라고 출판사를 하나 차리는데 이게 굉장히 장사가 잘 됐다고 해요. 예, 매출이 쭉쭉쭉쭉 올랐대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매출은 쭉쭉쭉쭉 오르는데 순이익이라고 하죠. 순이익이 굉장히 적었다고 해요. 심지어 적자가 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즉슨 뭐냐면 책이 막 많이 팔리는데 당시 사람들이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책은 많이 팔리는데 이제 책값을 외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회사면 이제 외상을 안 시켜줄 수도 있는데 신용 회장님께서 착하니까 이제 외상을 시켜준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그럼 책값을 갚아야 되는데 갚질 않는 거예요. 외상을 해주는데. 예? 그래가지고 매출은 진짜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책값을 통해서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책값이. 그래서 굉장히 적자가 많이 났다고 해요. 손해를 많이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용호 회장님께서 이제 영업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손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생각을 많이 하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뭐 해외도 보고 국내도 많이 이제 출판사 같은 데 많이 알아보니까 지금은 출판 사업을 하기에 적기가 아니다.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판 사업을 접고 이제 옷감 사업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다고 해요. 옷감 사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것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옷감 사업을 같은 것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와중에 6.25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나라가 쑥대밭이 돼요. 막상 이제 출판 사업을 접고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데 6.25 전쟁이 터지게 되면서 사업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좀 어느 정도 이제 종식이 된 후에 보험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보험업에 대한 이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일제감정기 시대 때 보험을 억지로 사람들한테 막 들게 했습니다. 일제가. 한국 사람들을 상대로 일제감정기 때 일본인들이 억지로 보험에 들게 한 다음에 보험금을 안 주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보험이라는 건 사실 보험금을 돌려받기 어렵다 라는 인식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것도 그렇고 당시 사람들이 먹을 돈도 없는데 밥 먹을 돈도 없는데 무슨 보험금을 내냐 뭐 이런 생각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신용호 회장님은 확신을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보험이 아니거든요. 우리 생각하는 일반 보험이 아니라 교육보험입니다. 교육보험인데 쉽게 말해 보험금을 내잖아요. 보험금을 얼마씩 이렇게 내면 나중에 이제 자녀 대학 갈 때 돌려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약간 적금 그런 느낌인 거죠. 적금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자녀 학자금을 나중에 돌려주는. 그러니까 처음에
보험금을 열심히 내면 나중에 자녀 학자금으로 돌려주는, 대학 등록금으로 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신용호 회장님은 보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안 좋고, 그 다음에 보험금을 낼 사람도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다른 보험은 몰라도 교육보험은 무조건 성공한다라는 확신이 있으셨대요. 근데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신용호 회장님께서 많이 이제 경험을 하셨는데, 그때 소 있잖아요. 당시에 소. 지금도 그렇지만 소가 금값인데, 이 소 한 마리를 팔면서까지 자녀를 대학에 보내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용호 회장님께서 생각하시기를 우리나라에서 다른 보험은 몰라도 교육보험은 무조건 성공한다 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쨌든 보험 이제 사업을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럼 투자할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투자를 해줘야 뭐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당시에 근데 신용호 회장님께서 이제 사업을 여러 번 말아먹으셨기 때문에 이 당시 돈이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투자자를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쵸? 그래서 많은 빚을 졌다고 합니다. 많은 빚을 졌는데, 돈은 해결이 됐어요. 돈은 해결이 됐는데, 이제, 당시에 이제 재무부가 있었는데, 이 재무부 장관이 승인을 안 해줬대요. 무슨 뭐 교육보험이냐, 교육보험 같은 말 같지도 않은 거 그 승인 안 해주겠다 이랬대요. 당시 재무부 장관이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재무부 장관이 만나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용호 회장님께서 무려 반년 동안, 6개월 동안 재무부 장관님의 집에 매일 찾아갑니다. 매일 찾아가서 장관님 제발 좀 허락 좀 해주십시오. 이래서 반년 동안 매일 찾아갔대요. 그래서 반년 동안 재무부 장관님의 집에 매일 찾아간 끝에 결론적으로 이것을 허가를 받습니다. 교육보험이라는 제도를. 그래서 1958년 42세 나이에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보험인 대한교육보험이라는 것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훗날의 교보생명보험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당시 거 보면, 여기 보면 교보생명, 대한교육보험이 4월부터 교육생명으로 상호를 변경합니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교보생명의 모티브가 되는 대한교육보험입니다. 참고로 교보생명이잖아요. 교보가 교육보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훗날 교보생명의 모회사가 되는, 교보생명의 어떤 근원이 되는 대한교육보험이라는 회사를 1958년에 세우게 됩니다. 당시 이제 공고인데 직원을 구한다는 대한교육보험 주식회사의 공고도 있습니다. 교육보험이 되게 생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근데 이게 역사를 보면 1960년대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게 1958년에 시작했으니까 1960년부터 해서 19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교육보험이 굉장히 성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의 입장에서는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199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교육보험이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나중에 교보생명으로 바뀌는 대한교육보험에서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누적으로 이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4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당시 인구가 다르잖아요, 지금이랑. 그쵸? 1960년에 약 인구가 2,500만 명입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그리고 1980년대 약 4천만 명 됩니다. 3천만 후반에서 4천만 정도 됩니다. 1980년대 때. 이 시대 때 400만 명이 가입한 거니까 누적으로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거죠. 대한교육보험 이 관련해서 약간 재밌는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신용호 회장님이 딱 이제 회사를 차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보험업이라는 건 영업직이잖아요. 계약을 따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다른 직원분들도 이제 계약을 땄지만 신용호 회장님 있잖아요. 이분 회장이 딴 계약이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계약을 어떻게 땄냐면 당시의 흡연율이 굉장히 놀랐는데 거의 80%, 뭐 90% 됐대요. 흡연율이. 근데 이제 무작정 담배 피는 사람들한테 찾아가갖고 지금 담배 필 돈 몇 번 아껴서 보험료를 내면 나중에 자식을 대학에 보낼 수 있습니다. 라는 말로 막 설득을 하셨대요. 당시에 흡연율에 대한 이제 뭐 자료는 특별히 없는데 1998년 흡연율을 보면 전 국민 기준으로 봤을 때 66%가 담배를 폈습니다. 근데 이게 내려간 거예요, 이렇게 제가 알기로. 그래서 당시에 정확히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담배를 폈는지에 대한 자료는 없지만 이미 2001년 때까지만 해도 60%가 폈습니다. 2001년만 봐도. 그러니까 거의 이때가 1970년대 이때쯤이니까 거의 한 60년대 70년대니까 아마 80% 90%의 사람들이 담배를 폈다고 합니다. 무작정 담배를 그래서 무작정 이제 신용호 회장님께서
담배를 피는 사람을 찾아가갖고 담배 피는 값을 몇 번 아끼면 자식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꼬드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장 본인이 딴 계약이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결론적으로 교보생명이 업계에서 좀 많이 밀려났습니다. 예, 지금 여기인데 교보생명이 지금은 많이 밀렸어요. 근데 이제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80년 초반까지 교보생명이 압도적인 업계 1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초반 중반쯤에 이제 삼성생명한테 밀리거든요. 삼성생명한테 밀리죠. 그때 처음으로. 근데 어쨌든 1980년대 정도까지만 해도 교보생명이 압도적인 업계 1위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많이 밀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업적들이 있는데 교보생명에 1977년 국내 최초의 퇴직보험을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80년 국내 최초의 안보험도 만들었습니다. 교보생명에서. 그러니까 원래 이제 교육보험만 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저희도 아시다시피 교육보험이 점점 이렇게 침체를 합니다. 사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교육보험만으로는 이제 사업을 영위하기가 좀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국내 최초의 퇴직보험과 국내 최초의 안보험을 도입하면서 80년까지 국내 업계 1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980년대 64세의 나이 때 당시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땅이 비싼 곳이 종로 1가 1번지였대요. 종로 1가 1번지였는데 종로 1가 1번지에 이제 엄청나게 큰 교보생명 본사를 세우게 됩니다. 지하상가가 하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로비를 걸었대요. 왜냐면 여기에 이제 당시에 제일 번화가가 종로였대요. 당시 이제 국내에서 제일 번화가가 종로였는데 여기에 지하상가에 이제 어떤 입점을 한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떼돈을 번다는 게 확정이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뭐 강남, 압구정 이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메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다 넣어달라고 로비를 많이 걸었대요. 내가 돈 좀 줄 테니까 여기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막 그런 말이 많았대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도 꼭 로비를 받지 않더라도 이제 회사 차원에서 여기다가 어떤 상점 같은 걸 하나 만들면 떼돈을 벌 수 있습니다. 막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직원들도. 근데 신용 회장님은 모두의 어떤 의견을 무시하고 여기다 뭘 짓냐면 서점을 짓습니다. 서점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대요. 여기다 상점 같은 거 만들면 떼돈을 벌 수 있는데 대체 돈도 안 되는 서점을 뭐하러 만듭니까? 이러셨대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이제 교보생명 본사가 하나 있고 종로에 그 다음 각지에 교보생명 이제 빌딩을 여러 개 만들어요. 근데 그 빌딩 지하마다 전부 다 서점을 만듭니다. 그 직원들 입장에서 어이가 없죠. 아니 여기다 상점 만들면 떼돈을 벌 수 있는데 뭐하러 서점 같은 걸 만듭니까? 돈도 안 되는. 그런데 근데 이제 신용호 회장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대한민국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어떤 메카 중심에 있는 건물에 서점을 만들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책을 읽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떤 가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사 건물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각지에 있는 교보생명 빌딩에도 지하 상가에는 항상 서점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는데 보통 이제 본사 같은데 여기 보면 광고 같은 거 달잖아요. 여기 광고판 여기다가. 근데 여기 교보생명은 지금 가도 광고가 여기 써져 있는 게 아니라 뭐 아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 책은 사람을 만든다. 사람은 책을 만든다. 이런 뭐 좋은 문구 같은 게 써져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큰 건물 같은 거 있으면 광고 같은 거 달아둘 텐데 광고가 써 있는 게 아니라 좋은 문구 같은 게 있습니다. 책은 뭐 마음의 양식이고 뭐 이런 글자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한때 교보문고의 5대 운영 지침으로 화제가 됐던 글인데 첫 번째 모든 고객한테 친절하고 그 다음에 책을 한 곳에서 오래 서서 읽는 것을 절대 말리지 마라. 그 다음에 책을 빼기만 하고 사지 않더라도 눈치 주지 마라. 그 다음에 심지어 노트에 책을 베끼더라도 그냥 둬라. 그 다음에 책을 심지어 훔쳐가더라도 망신 주지 말고 따로 가서 타일러라. 라는 5대 운영 지침이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들이 책을 통해서 지식을 쌓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되게 바라셨대요. 신용호 회장님께서. 그리고 심지어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하는데 연 500억 적자 정도는 나도 괜찮다. 라는 라는 기업의 최우선 목표는 돈을 버는 건데 신용호 회장님은 적자가 나더라도 국민들이 책을 통해서 지식을 쌓을 수 있으면 괜찮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래서 이제 연 500억 적자가 나도 괜찮다 라고 하는데 계속 적자가 나면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럼 그 적자는 누가 메꿉니까? 하면 교보생명이 메꾸면 되잖아 라는 말씀을 실제로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교보문고 지금은 매출액이 좀 늘었습니다. 지금은 교보문고도 매출액이 1조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교보문고에서 만약에 적자가 나면
교보생명에서 메꾸면 된다 라는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교보문고의 이 비상장 주식인데 교보문고의 100%의 권리를 교보문고의 100%의 어떤 지분을 교보생명이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갖고 이제 교보문고가 운영될 수 있음에 그래서 사실 교보문고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영될 수 있는 거는 교보생명의 든든한 지원이 있기 때문에 운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험업계의 노벨상, 세계보험대상, 월기관상을 받기도 하십니다. 신용호 회장님께서 계속 이제 좋은 일 하시다가 그리고 돌아가시는데 지금은 바뀌었는데 2003년 때까지만 해도 상속세가 1위였습니다. 상속세이 근데 이게 사실 이 정도쯤 되는 대기업이면 사실 마음만 먹으면 꼼수를 통해서 상속세를 굉장히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신용호 회장님의 이제 자식들이 신용호 회장님이 정직하게 살아라 이걸 항상 강조하셨대요. 그래서 신용호 회장님의 어떤 의견을 따라서 상속세를 꼼수를 부려갖고 감면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1위부터 4위가 바뀌었는데 이게 지금 최근이잖아요. 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한동안 신용호 회장님이 낸 상속세가 이제 전 국내에서 역대 상속세 납부액 순위 중에 1위였습니다. 한때. 지금은 바뀌었죠. 어찌됐건. 그리고 나서 이제 신창재라는 자식분께서 이제 물려받게 되는데 이분도 이제 보험업계의 노벨상인 월기관상을 받습니다. 세계 보험대상인 월기관상을 받아요. 그래서 놀랍게도 부자가 아버지와 자식이 둘 다 월기관상을 받은 세계 보험대상을 받은 최초의 사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나온 왜 교보문고는 영업이익이 적냐라는 질문에는 이제 아버지의 영향,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떤 뜻을 받아서 이 자식분께서도 교보문고에서만큼은 이제 적자를 그냥 간신히 면하자, 최소한의 영업이익만 내는 거라고 한다고 합니다. 신용호 회장님께서 살아생전 항상 말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한평생을 어떤 국민들의 어떤 알 권리, 국민들의 지식이 쌓이는데 행복감을 느끼고 한평생 국민들의 어떤 배움의 기회를 주고자 했던 신용호 회장님의 이야기를 다뤄봤는데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되게 욕심도 생기고 사실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으셨을 텐데 되게 좋은 뜻을 가지고 가업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그 자식분께서도 계속해서 좋은 뜻으로 기업을 어떤 이끌어가는 게 되게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